혹시 오늘 아침 아무도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았나요? 밥상을 혼자 차리면서 이게 내 하루구나 싶으셨나요? 텔레비전 소리를 켜놓은 게 정막이 두려워서였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외롭다는 것. 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부끄러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꾹 참아야 어른이고 혼자 버텨야 강한 사람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믿음에 조용히 이의를 제기하려 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외로움은 당신 인생에서 가장 깊은 품격을 꽃피울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할 이야기는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빌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12가지 사례로 풀어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이후 외로움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강진 유배지의 어느 이른 아침,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마당에 한 젊은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헌. 20살을 갓 넘긴 나이에 정약용의 문화에 들어온 제자였다. 이도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을 어른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벼슬에서 물러난 뒤 하루 종일 방에만 계신 분, 자식들이 모두 떠나고 홀로 남은 분, 평생 함께하던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스승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정약용은 한동안 말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이윽고 입을 열었다. 도헌아, 내가 본 것은 외로움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있다. 외로움이란 강물과 같아서 거슬러 싸우는 자는 익사하고 몸을 맡기는 자는 하리로 떠내려가지만 헤엄치는 법을 터득한 자는 비로소 강이 아름다움을 안다. 오늘부터 내가 그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이도헌은 붓을 들었다. 그날부터 그의 기록이 시작되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부장님이시죠? 라고 불렸는데 어느 날부터 그냥 아무개 씨가 되어버린 느낌. 회의실에서 늘 상석에 앉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조차 모르는 기분. 그 낯설미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 같은 공허함으로 다가온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정체성 롤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교사, 아버지, 팀장, 사장과 같은 역할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은퇴라는 사건은 그 정의를 한꺼번에 지워버립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름을 새겨왔던 명패를 누군가 떼어낸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첫 해에 심한 우울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역할이 떠난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라졌다고 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진짜 나는 그 자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경남 거제시에 사는 박종태 씨는 올해 66입니다. 30살에 교단에 서서 36해를 학교와 함께 살았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사로 시작해 교감, 교장을 거쳤고 마지막 3년간은 학교 전체 700명의 학생과 교사 60여 명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새벽 6시에 출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졸업식 날 학생들의 눈물을 보면서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정년 퇴임식이 끝나던 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박종태 씨는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 앞에 앉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에 가야 하지?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밀린 독서도 하고 아내와 여행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제자들이 연락해도 반갑기보다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나가봤더니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계셨는데 나는 저렇게 하루를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박종태 씨의 고통은 단순한 심심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6년간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역할을 잃어버린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전환점은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박종태 씨에게 알림장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박종태 씨는 순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손녀에게 차분히 설명해 주면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가르치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그 주부터 동네 도서관의 문해교육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한글을 늦게 배우신 어르신들께 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 수준에 맞는 일인가 싶었지만 80살의 어르신이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쓰고 엉엉 우시는 것을 보는 순간 박종태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이름표는 사라졌지만 그는 다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름표 없이도 선생님이었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박종태 씨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도서관에 나가 어르신 6분의 한글 선생님이 됩니다. 강의가 끝나면 어르신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국어 교사 시절 쓰다 만 수필 원고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하고 제일 걱정했는데 지금이 오히려 제일 눈빛이 살아있어요. 자리가 바뀌었을 뿐 그 사람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이들 방을 청소하다가 문득 멈춘 적 있으신가요? 이불을 개면서 이 아이가 여기서 잠들던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진 적 있으신가요? 저녁밥을 차리다가 몇 인분을 해야 하지? 하고 잠시 멍해진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비어있음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빈 둥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를 키우는 20에서 30년의 세월 동안 많은 어머니들은 자신도 모르게 엄마라는 역할을 자아의 중심에 놓습니다. 아이의 등교 시간에 맞춰 기상하고 아이의 식성에 맞춰 밥을 짓고 아이의 고민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는 순간 그 헌신의 대상이 사라지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빈 둥지 증후군이라 부르며 이것이 단순한 적적함을 넘어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반드시 파국일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라는 역할의 끝이 나라는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 살았던 그 따뜻한 마음, 이제 그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볼 차례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미경 씨는 올해 63입니다. 2 아들을 키우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서울, 작은아들은 대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아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대구로 내려가던 날 최미경 씨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순간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최미경 씨는 매일 아침 두 사람분의 밥을 차렸지만 사실 혼자 먹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이 소리가 시끄럽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소리가 없으면 너무 조용하구나. 가장 힘든 것은 손이 놀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늘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밥, 빨래, 청소, 학원 데려다 주기, 간식 챙기기. 그런데 지금은 청소도 빨리 끝나고 빨래도 적고 밥도 조금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여유 시간이 최미경 씨에게는 공허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하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전화했지만 어느 날 큰아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최미경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전화하는 건가? 내가 짐이 되는 건가? 그렇게 몇 달이 흐르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전단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중장년 여성을 위한 수채화 기초 클래스. 수강료 무료. 최미경 씨는 사실 그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전단지를 버리지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어색하게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린 그림은 형편없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하고 색을 섞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처음이 제일 솔직한 그림이에요. 그 말이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최미경 씨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수채화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러 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수업 전날 밤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꽃을 그릴까? 어떤 색을 써볼까? 그리고 무엇보다 수업이 끝나면 같이 차를 마시는 동생들이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최미경 씨의 방 한쪽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수채화 12점이 걸려 있습니다. 큰아들이 명절에 왔다가 그 그림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엄마가 그린 거야? 너무 예쁘다. 최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이 둥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빈 둥지에 지금껏 한 번도 살아본 적 없었던 나라는 새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부부는 서로를 공기처럼 여깁니다. 늘 거기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때로는 소홀하기도 하고 핀잔도 주고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야 그 공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습니다. 오른쪽 자리가 비어있는 밥상, 잠들기 전 들리지 않는 숨소리,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귀갓길. 그 고요함이 평화가 아니라 고통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사별의 외로움이라 부릅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가장 친밀한 사람을 잃었을 때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애착 상실이라는 깊은 심리적 외상을 겪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이후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수면 장애, 식욕부진, 우울증이 나타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슬픔을 못 이기는 나약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의 반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한 사람을 잃은 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남겨진 내가 살아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잃은 것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당신이 남긴 사랑을 계속 살아내는 것이 내 의무다. 전북 전주에 사는 정한수 씨는 올해 71입니다. 그는 36살에 결혼하여 35년을 함께 산 아내 김순자 씨를 지난해 가을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정한수 씨는 자신을 늘 무뚝뚝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결혼 35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생신날 뭔가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 생일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슬쩍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늘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당연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의 위암 진단은 2년 전 가을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수술로 잘 됐다는 말에 안심했는데 1년 뒤 재발했습니다. 정한수 씨는 그때부터 아내 곁에 있었습니다. 병원 갈 때 손을 잡고 항암 치료 후 힘들어하면 등을 쓸어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어설프게나마 끓였습니다. 아내는 그 국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끓여준 국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정한수 씨는 눈을 피했습니다. 울 것 같아서. 아내가 가던 날 새벽 정한수 씨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숨이 멎고 손의 온기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 아내의 신발이 현관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한수 씨는 그 신발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2사람분의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밥상 앞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정한수 씨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고 직원이 정한수 씨에게 위문차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김순자 어머니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몰라요. 항상 웃으시고 어르신들한테 진심이셨어요. 전화를 끊고 정한수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했던 일을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3개월 뒤 정한수 씨는 그 복지관의 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김순자 씨 남편분이세요? 그분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 정한수 씨는 매주 수요일 복지관 독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걸었던 길을 걸으면서 그는 매일 속으로 말합니다. 순자야, 내가 내 몫까지 살게. 잃어버린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사람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퇴근길에 한잔하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오는 동료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연락이 뚝 끊기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먼저 연락하면 분위기가 어색하고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자리와의 관계였다는 것을. 사회학자들은 인간의 관계를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역할 기반 관계와 자아 기반 관계. 직장 동료 대부분은 역할 기반 관계입니다. 역할이 사라지면 관계도 희미해집니다.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역할 기반 관계에만 의존하다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완전한 고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자아 기반 관계, 즉 역할이 없어도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의 직함을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 직함 없는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이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김재용 씨는 올해 68입니다. 대기업 영업부장으로 32년을 일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 그의 핸드폰에는 800개 이상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술자리도 많고 골프도 자주 쳤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선배와 동기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식사도 했고 옛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하면 바쁘다는 답이 왔고 약속을 잡아도 취소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김재용 씨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현역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직 회사를 다니는 후배가 자기 모임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거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얼굴들이 가득했는데 자신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800명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 손가락으로 꼽아봤습니다. 셋, 아니 2명이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관계를 만들자. 그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카메라를 사놓고 바빠서 한 번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도 없이 스마트폰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아는 얼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앞에서는 다 같은 초보였습니다.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어떻게 찍으면 더 잘 나오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공통의 관심사 앞에서 직함도 나이도 잠시 내려놓게 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김재홍 씨는 매주 토요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동호회 멤버들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나중에 모여서 서로의 사진을 보고 웃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긴 2명의 친구는 800명의 연락처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숫자가 줄었지만 무게가 늘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외롭다는 것, 이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명절에 모였어도 다들 핸드폰을 보고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고 손자 손녀는 어느새 외국어처럼 느껴지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혼자인 그 느낌. 그것은 가족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각자의 삶이 바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외로움을 덜어주지는 않지요. 현대 가족사회학에서는 구조적 고립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으로 가족이 있음에도 감정적, 심리적으로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고립은 세대 간 소통 방식의 차이, 가치관의 변화, 디지털 문화의 영향으로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자녀가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방법을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가족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을 원망으로 채우지 말고 나 스스로 나를 충분히 채우는 법을 배워라. 경북 포항에 사는 오술래 씨는 올해 65입니다. 결혼한 아들 내외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1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을 본 것이 2달 전이었습니다. 오술래 씨는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며느리도 일을 하니 쉽지 않다고. 그런데 명절에 다 같이 모여도 아들은 중간에 친구 약속이 있다며 일찍 일어났고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짧게 대답했습니다. 손자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오술래 씨는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며칠 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묻다가 본심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롭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곧 갈게요. 그 곧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순례 씨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 기대는 것을 멈추자. 그것이 아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낫다고. 그녀는 동네 실버 요가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를 배우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모임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서 만난 친구 이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일기 써봐요.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오순례 씨는 처음엔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시작해보니 일기를 쓰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오순례 씨는 매일 밤 일기를 씁니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쓰고 맛있는 것을 먹은 이야기도 쓰고 하늘이 예뻤다는 것도 씁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풍요로운 하루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이 오지 않아도 오순례 씨의 하루는 이제 비어있지 않습니다. 생일 아침에 핸드폰을 봤는데 아무 연락도 없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직장 동료들이, 친구들이 챙겨줬는데 이제는 자녀들도 바빠서 잊어버리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난 뒤라면 내 생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그 사실이 케이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세상에 지워진 것 같아서 서럽다면.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중 존중의 욕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싶은 마음. 이것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정은 반드시 타인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진짜 존엄입니다. 남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나는 내 존재의 소중함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다. 충남 공주에 사는 윤명자 씨는 올해 68입니다. 지난해 생일 아침 밥을 먹다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밤에 큰딸이 뒤늦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생일이었죠?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윤명자 씨는 그날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구나. 그 다음 해부터 윤명자 씨는 생일 아침을 스스로 챙기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미역을 사오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작은 케이크를 하나 샀습니다. 혼자 앉아서 촛불을 켜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날. 68년 동안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 명자야. 그날 이후 윤명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면 기쁘고 기억 못해도 섭섭하지 않게 됐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남들의 기억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윤명자 씨는 매년 생일에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작년에는 꽃을 사고 올해는 가보고 싶었던 온양온천에 혼자 다녀왔습니다. 내가 나를 아껴줘야 남들도 나를 아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단이 예전보다 힘들어졌나요? 눈이 침침해지고 귀가 조금 어두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뻐근한 날이 많아졌나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가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몸의 변화가 자존감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 심리학에서는 신체적 노화에 따른 자존감 저하를 에이지 릴레이티드 셀프 컨셉트 체인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회는 젊음과 활력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몸이 달라지는 것을 가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몸은 달라지고 있지만 당신의 지혜와 경험과 따뜻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몸이 느려진 것이 삶이 멈춘 것이 아니다. 느리게 걷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보는 법이다. 인천에 사는 홍광식 씨는 올해 70입니다. 젊었을 때는 등산을 좋아했습니다. 40대에는 설악산 대청봉을 한 번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네 야산도 중간에 쉬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홍광식 씨는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등산 동호회에 나갔다가 뒤처지는 것이 창피해서 그만뒀습니다. 수영을 배우러 갔다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해서 그것도 그만뒀습니다. 결국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늘었고 몸은 더 굳어갔습니다. 전환점은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동네를 천천히 걷다가 처음으로 골목 담장에 핀 장미꽃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습니다. 빠르게 걸을 때는 그냥 지나쳤을 것들이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홍광식 씨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동네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목표 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걸으면서 보게 되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 이웃집 화단의 변화, 아침마다 마주치는 강아지. 지금 홍광식 씨는 스마트폰으로 매일 산책 중 발견한 것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왔어요.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지만 삶은 오히려 더 촘촘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밥상을 차리는 것 자체가 귀찮아진 적 있으신가요? 라면 하나로 때우거나 아예 굶고 넘기거나 먹는 것에 흥미를 잃는 것은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의욕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식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행위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혼밥이 잦아질수록 식사의 의례적 의미가 사라지면서 무기력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혼자 먹더라도 그 식사를 나 자신을 대접하는 시간으로 재정의하면 혼밥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차리는 손에 정성을 담으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우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장복순 씨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점점 귀찮아졌습니다. 아침은 식빵 한 조각,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은 굶거나 라면.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운이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영양 불균형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셔야 해요. 장복순 씨는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인데 누굴 위해 밥을 차리지? 그날 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실 때도 항상 깨끗한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릇도 예쁘게 놓으시고 국도 따뜻하게 끓이셨습니다. 밥은 내 몸이 먹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먹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장복순 씨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제대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는데 오랜만에 따뜻한 것이 몸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복순 씨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립니다. 예쁜 그릇도 하나 새로 샀습니다. 꽃무늬가 그려진 것으로. 이 그릇에 밥을 담으면 왜 더 맛있는지 몰라요라고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정성 들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지면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쳐간 적 혹시 있으셨나요? 그것이 진짜 죽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절박한 신호였다면 그 용기 있는 고통을 오늘 함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 자살 충동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삶으로부터의 탈출 욕구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 그리고 그 고통의 핵심에는 나는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 조금만 더, 딱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자.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정숙 씨는 올해 69입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잃고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제주도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겨울 유독 긴 감기를 앓았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팠는데 물 한 잔 가져다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약도 혼자 사러 가고 밥도 억지로 먹고 아프면서 혼자 잠들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사흘은 지나야 알 수 있겠지. 그 생각이 스친 순간 이정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사라져도 세상은 아무렇지 않겠지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그 다음 날 아침 아래층 이웃 박 씨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불빛이 안 보여서요. 괜찮으세요? 이정숙 씨는 문을 열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웃 박 씨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 올라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정숙 씨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힘들었어요.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박 씨 어머니는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손의 온기가 이정숙 씨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 이후 이정숙 씨는 노인복지관의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그 말을 저한테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셨어요. 이정숙 씨는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 이정숙 씨는 이웃 박 씨 어머니와 매주 한 번씩 만납니다. 그냥 커피를 마시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것이 이정숙 씨에게는 한 주를 버티는 힘이 됩니다.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남겨진 이유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혼자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새벽 3시, 4시.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되고 다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고 그 시간에 온갖 생각이 밀려듭니다. 지나온 후회들, 앞날의 걱정들. 그 새벽이 유독 길고 외롭게 느껴지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 동안 누르고 살았던 감정들이 밤이 되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노년기 불면은 신체적 원인도 있지만 심리적 원인도 큽니다. 낮 동안 바쁘게 지내던 사람이 혼자가 되면서 생기는 과도한 내적 성찰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후회, 걱정, 외로움, 억울함. 낮에는 바빠서 못 느꼈던 것들이 조용한 밤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새벽의 고독을 싸워 이기려 하지 말고 대화 상대로 삼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낮 동안 말하지 못한 나 자신이 하는 말이다. 전남 순천에 사는 임용배 씨는 올해 72입니다. 은퇴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용배 씨의 가장 힘든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새벽 2, 3시에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 시간에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아이들에게 엄하게만 했던 것들,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는 후회들이 새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더 잘 생각이 났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어봤지만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임용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메모지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잠을 못 잤다. 아내 생각이 났다. 미안하다 여보. 그때 더 따뜻하게 해줄걸. 그 짧은 글을 쓰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임용배 씨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에 메모지에 글을 썼습니다. 아내에게 쓰는 편지처럼. 반년이 지나 그 메모지가 수백 장이 됐습니다. 아들이 우연히 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책 만들어 드릴까요? 임용배 씨는 처음에 사양했다가 생각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 메모들이 작은 자비 출판 책으로 묶였습니다. 제목은 여보, 새벽에 또 당신 생각을 했소. 동네 도서관에 기증했는데 어르신들이 돌려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새벽의 고독이 한 사람의 가장 솔직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속으로 한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집안의 기둥이었고 자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 걱정이 될까봐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는 그 역전된 관계. 그 쓸모없음의 느낌이 외로움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상처라는 것을 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의 저하라고 부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줄어들 때 존재의 가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 그 사람이 가진 따뜻함, 그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치입니다. 쓸모는 바뀌었을 뿐 당신의 가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졌을 뿐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이봉자 씨는 올해 67입니다. 평생 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옛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해? 이봉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 그 짧은 대화가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구나. 전환점은 손녀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가면서 손녀를 며칠 맡겼습니다. 8살 손녀 수아가 할머니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떡볶이 만들어요. 이봉자 씨는 손녀와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수아가 한 입 먹더니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이봉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물이 나서 돌아섰습니다. 아, 나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봉자 씨는 그 이후 요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대상 요리 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봉자 씨는 매달 2번,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봉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이봉자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배우고 싶은 것이 생겼는데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을까?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나 혼자 가도 될까? 그 망설임이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니까요. 심리학에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현상 유지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익숙한 것이 불편해도 낯선 것보다는 낫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편향은 더 강해집니다. 이제 바꿔봐야 라는 생각도 커지고요. 하지만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7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을 유지합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것만 늦을 뿐입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시작이란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삶 중 가장 이른 때다. 충북 청주에 사는 남궁혜옥 씨는 올해 73입니다.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었고 아이 키울 때는 시간이 없었고 아이들 다 키우고 나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미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피아노 무료 강습을 한다는 공지를 받습니다. 남궁혜옥 씨는 1시간을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피아노를 배워서 뭘 해? 창피하지. 그런데 등록 마감이 하루 남은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하고 싶으면 해. 누가 뭐래? 그 한마디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수업날 70 넘은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어색하게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 참 곱게 생기셨어요. 남궁혜옥 씨는 그 말에 어깨가 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남궁혜옥 씨는 나비야를 혼자 칠 수 있게 됐습니다. 5개월 뒤에는 고향의 봄을 배웠습니다. 복지관 발표회에서 그 곡을 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한 어르신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늦지 않았을까요? 남궁혜옥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절대 안 늦었어요. 73세 시작한 피아노. 그것이 남궁혜옥 씨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핀 꽃이 되었습니다. 12가지 이야기가 끝날 무렵 이도원은 붓을 내려놓고 스승에게 다시 물었다. 스승님,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 속 분들은 모두 외로움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여전히 궁금합니다.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까? 의지입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입니까? 정약용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원아, 그것은 모두 아니다. 그분들에게 있었던 것은 딱 하나 한 걸음이었다. 박종태는 도서관 문을 여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최미경은 복지관 수채화 수업에 등록하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정한수는 아내가 걷던 길을 자신도 걷겠다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오술래는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남궁혜옥은 마감 전날 전화기를 드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 한 걸음이 그들의 외로움을 품격으로 바꾸었다. 품격이란 화려한 것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남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아끼는 것. 그것이 품격이다. 그리고 도원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다. 외로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다. 외로움은 품는 것이다. 그 외로움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앉아서 자신의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 속에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삶이 담겨 있다. 이도원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의 기록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외로움을 만나거든 도망치지 마라. 그 안에 앉아서 자신을 들여다보라.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가 피어난다. 스승 정약용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 이도원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12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박종태 씨는 이름표 없이도 선생님이었습니다. 최미경 씨는 빈 둥지에서 자신이라는 새를 발견했습니다. 정한수 씨는 아내의 목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재홍 씨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 있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오술래 씨는 일기 속에서 자신의 풍요로움을 발견했습니다. 윤명자 씨는 자신의 생일을 스스로 챙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홍강식 씨는 느리게 걸으면서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복순 씨는 혼자 먹는 밥상을 자신에게 드리는 예우로 바꾸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이웃의 손 옹기 하나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명배 씨는 새벽의 고독을 편지로 바꿔 책이 되었습니다. 이봉자 씨는 손녀의 말 한마디에서 자신의 쓸모를 되찾았습니다. 남궁혜옥 씨는 73세 피아노를 시작해 꽃을 피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권력도 지위도 고향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외로움을 품격으로 바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례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문을 열거나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일기를 한 줄 쓰거나 그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외로움을 품격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은 따뜻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